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던 일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고 예상한 적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로운 이름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뉴 노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다가 생활 공간에 업무 환경을 끌어오게 되거나 유행하는 문화생활이나 인맥 유지를 위해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다가 이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잠식되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전염병 이전의 삶이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카시오페아에서 펴낸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하는 사피엔스를 위한 가이드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김선우 씨는 12년 동안 신문사 기자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표를 내고 미국 시골로 이주를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번역하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수상 안전요원으로 또 빵을 구워 팔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삽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소비를 줄이고 재미있을 만큼만 일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느리고 고립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 이후 제 인생은 3가지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생각과 새로운 통찰력, 남다른 관점이에요. 먼저 매사에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여유 있게 생각하면 더 단단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나는 언제나 조급했고 시간이 없다고 느꼈는데 시간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자 오히려 느리게 걷는 삶이 꽤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번째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세상의 다양한 면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참 복잡다단한 곳이니까요. 3번째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죠. 이 책에는 흔히들 생각하는 정답과는 다른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도 있고요.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라면 말도 안 되라며 흘려들었을 내용도 있어요. 바쁘게 앞만 보고 전진하던 현대인들에겐 한가롭게 들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엔 느리게 걷는 일이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한때는 앞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가 멈춰서서 이젠 조금 천천히 살기 위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연구해 본 저 같은 사람, 즉 삶의 양극단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하면 더 멀리 가고 더 열심히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변화해 나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찾게 해주는 글 44편이 조금 더 느리게 걷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기, 이렇게 3개의 주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몇 편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라클과 뉴 노멀,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돌아보면 많은 게 변했다. 10년 전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도 다르게 느껴진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현재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왜 유행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가 지금과 얼마나 다르고 신기했는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난 걸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안 그렇겠는가? 인간은 지금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래가 지금과 비교해 얼마나 바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사는 방식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과거와 현재는 경험에 비추어 비교할 수 있지만 미래는 미지의 영역인 탓이기도 하다. 이런 경향을 End of History Illusion이라고 부른다. 이 착각은 이렇게 작동한다. 우리는 과거부터 계속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직접 겪기에 지금의 내가 또는 지금의 세상이 과거보다 많이 변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앞으로도 더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것이라 믿는다. 세상이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끝인 것처럼 착각하는 셈이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선 위의 한순간일 뿐이다. 우리는 계속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엔드 오브 히스토리 일루전 때문에 우리는 바뀐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게 된다.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세상이나 내가 더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시간을 돌려서 1월로 돌아가 보자. 1월 이후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많은 게 변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됐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다. 일과 삶은 뒤죽박죽 됐다. 이젠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클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뜨고 있다. 일과 삶은 균형을 맞추는 대상이 아니라 순환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화상회의가 뉴노멀이 됐고 넷플릭스 구독자는 폭발하듯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옷 소비가 줄었다. 외출하거나 출퇴근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의류업체들은 위기에 처했다. 대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만드는 홈웨어 업체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말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가? 이뿐이 아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예 지금까지의 변화가 끝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end of history 일루전의 작용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가 쌓여 찾아온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현재는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자 연속적인 변화의 한 지점일 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까지 세상이 얼마나 더 변할지, 나는 얼마나 더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 라고 놀라워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정신을 굳게 다잡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맞이하면 어떨까? 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질까?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시간일 거다.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세상의 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적어도 과거보다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은 다르다. 5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이 하루는 공평하게 24시간일 뿐이다. 물론 여가는 많아졌다. 수명도 길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다. 1960년 이후 인류의 수명은 1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력은 198%가 증가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13%가 늘었지만 그 시간에 사용되는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의 증가로 아낀 시간까지 더하면 시간이 넘쳐 흘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왜 그럴까? 198%의 늘어난 욕망을 13%의 늘어난 시간 안에 우겨 넣으려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다. 세상에 이렇게 할 게 많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진다. 이런 현상은 fear of missing out, 즉 다 누리지 못하거나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하는 FOMO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오염돼 있기 때문이다.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깊다. 미국인들은 하루에 3시간 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한국인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메일과 문자, 소셜미디어, 뉴스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TV를 보면서 트위터를 확인하고 회의 중에 페이스북을 보며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본다. 연락은 끊김없이 온다. 온전히 뭔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기 어렵다. 얼핏 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만 한다. 바쁨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일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할 일이 많고 바쁜 상태를 좋게 생각하게 됐다. 바쁜 삶이 일종의 특권이라 생각한다. 반면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면 뭔가 잘못 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일부러 더 바쁘게 살기도 한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시간 기근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고 우울하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은 운동도 덜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나온 책 시간, 그리고 시간 쓰는 법에서 제임스 월먼은 시간을 쓰는 방식에는 정크푸드와 슈퍼푸드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정크푸드 방식은 집안에서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며 TV나 보고 인터넷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말한다. 슈퍼푸드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이른다. 그러니까 슈퍼푸드 시간을 쓰고 경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슈퍼푸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인의 55%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 기능적인 변명을 대서라도 휴가를 가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휴가를 다녀오면 재충전이 돼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같은 변명 말이다. 아니면 하다못해 가족과 함께 가고 싶었던 남해 땅끝 마을이라도 다녀온 후 땅끝 마을 방문을 위시리스트에서 지워보자. 일종의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시간을 잘 보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굳이 핑계를 댈 필요까지도 없다. 연구에 따르면 휴가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승진하거나 연봉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사가 싫어할까봐 눈치 보면서 휴가를 다 안 쓴다는 건 직장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투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 다른 사람의 행운은 고통이라고. 자그마치 기원전 4세기의 일이다. 그로부터 약 1000년 뒤 부러움 혹은 질투는 공식적으로 죄가 된다. 그레고리 교황이 7가지 죄악 중 하나로 포함하면서다. 부러움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감정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람을 몰고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비교를 해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이 전부였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그러다가 신문이 나왔고 TV가 나왔다. 미디어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넘쳐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는 게 생겼다. 요즘 사람들은 부러움 증폭기, 다른 말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종일 들고 다니며 잘 때는 베개 옆에 두고 잔다. 언제든지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이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 커졌다. 영국 인지행동 치료의 권위자인 윈디 드라이덴은 이를 비교병이라고 부른다. 부러움은 이제 죄를 지나 병이 된 셈이다.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것을 봤을 때, 잘 안 가는 좋은 곳을 갔을 때, 잘 안 먹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이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어쩌다 찍은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왔을 때, 대략 이러한 범죄 일들이 발생했을 때 소셜미디어에 공유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뭔가 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일상이 아니라 편집된 현실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부러움이 가진 감정적인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이야기가 예쁘게 포장된 현실이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부러움에 휩쓸리고 만다. 임상심리학자 레이첼 앤드루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이나 이야기가 자신이 원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일 때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했다. 부러움은 질투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는 이보다 더 파괴적인 문제를 불러왔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셰리 터클은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온라인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면서 이런 삶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수준의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느끼고 그를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을 부러워하는 이상한 감정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러움을 덜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왕도 같은 건 없다. 정신분석 치료사 퍼트리샤 폴레드리는 부러움은 타고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 모성 결핍 등에 의해 자존감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부러움의 가장 큰 적은 이런 낮은 자존감과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더 쉽게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자신에게 되뇌는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며 나는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질투와 부러움은 힘이 되고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정서도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 배고픔이 우리에게 먹을 때가 됐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부러움은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부러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본 뒤 성취 가능한 것이라면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밟아 이루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스스로에게 내가 어느 선에서 만족할지를 묻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어디서 멈추면 괜찮은지를. 많은 한국인이 그러하듯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답은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 잘 살펴보고 들어보기를 권한다.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지금이 이런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갈 삶의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과 태도 변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라 해도 계속 살아가긴 해야 하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